안녕하십니까. 2021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 메세나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조선입니다. 메세나 세션은 코로나 시국에 맞추어서 비대면 사전 촬영되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메세나 세션은 두 분의 주제 발표와 그리고 한 분의 사례 발표에 이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신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주의 대표 기업이죠. 주식회사 한라산의 현재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공공혁신 분야의 심준식 디렉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메세나 세션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1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의 메세나 세션 첫 번째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신희 교수님 모시고 기업과 메세나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신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박신희입니다. 이렇게 제주에 와서 메세나 세션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업의 예술 후원과 관련해서 이 메세나와 그다음에 문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역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현재적 어떤 시사점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2014년 그 프랑스 파리의 그 블로뉴 수반에 그 새롭게 건립된 루이비통 미술관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루이비통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또 실제로 이 미술관을 만드는데 이 15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이 미술관은 건축적으로도 이 프랭크 게리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모아왔었습니다. 특히 이 루이비통의 그 CEO인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은 이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그 유명한 예술 후원가이고 또 컬렉터이기도 하지만 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적대적인 기업 사냥꾼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프랑스가 워낙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벨기에 이중 국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특히 이제 진보적인 언론에서나 또 많은 지식인들의 아주 비판을 사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에서 메세나의 역할은 거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사실 이제 노트르담 성당 복원을 위한 이 기업의 후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정말 이 노트르담의 그 화재 사건은 많은 세계인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비록 프랑스지만 이 인류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공감을 표현했던 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2019년에 있었던 이 화재는 비록 프랑스에서 일어난 화재였지만 전 세계인이 마치 인류 유산으로서 또는 자신의 그런 유산으로서 이렇게 공감을 하고 매우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의 메세나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9년에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를 기억하시죠? 그때 화재로 많은 그 세계인들이 물론 프랑스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세계인들이 문화유산으로서 인류의 모든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 큰 어떤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것을 복원하는데 막대한 기금이 들기 때문에 이 복원을 위한 기금을 모금 운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금 운동을 선언하자마자 바로 이 프랑스의 기업들이 먼저 이 기금을 후원하겠다고 하게 되면서 며칠 안 만에 그냥 목표액을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기업들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문화유산 복원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복원은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엄청난 액수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의 모든 보조금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 메세나가 나서서 전체 후원 금액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예술 후원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빅맨 이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뭔가의 변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에 깔린 그런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후원을 함으로써 일종의 기업이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을 후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도 바꿔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메세나의 가장 본격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메디치의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로 메디치가 역시 예술 후원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지위와 그다음에 정치적 목표까지도 이루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치가와 예술 후원을 본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의 메디치가가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종의 공화국의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서의 지배력을 행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부흥시킨 아주 큰 그 기여를 하게 됐고 실제로 이탈리아 예술을 완전히 꽃피웠던 그런 그 메디치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메디치가는 단순히 예술 후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교황의 여러 명의 교황을 배출했고 또 여러 나라의 왕과와 결혼을 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관계까지도 확보를 했던 그런 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디치가의 예술 후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영향력을 위해서 귀족 사회로 진입하고 종교의 그 큰 권력 관계 속에 자리를 갖게 하면서 메디치가의 그 후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됐다는 것, 그런 지점. 그러나 인류사로 본다면은 르네상스를 부흥시켰다는 굉장히 결정적인 문화의 힘을 보여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메디치가가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의 공백이 있다가 그 이후에 유럽에서는 다시 이 예술 후원을 로스차일드가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했기 때문에 발음을 하면 로스차일드는 이제 영어식 발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비렐름 9세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금융업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로스차일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아트 컬렉션을 시도를 한 집안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로스차일드가는 이스라엘 건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줬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지폐, 화폐에도 그 얼굴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가의 5명의 아들을 전 유럽의 도시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각 도시마다 은행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도로 성장하였죠.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예술의 후원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비엔나의 그 경우가 가장 활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로스차일드와 저기 보시는 화면에서 그 당시에 혜택을 받았던 예술가들의 목록입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예술가들은 거의 다 로스차일드가의 후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시니라든가 멘델스존 또는 리스트라든가 또는 쇼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드라큘라 같은 화가, 발자크나 상드 같은 빅토르 위고 같은 문학인들, 플로베르 같은 그런 문학인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엔나에서의 그 예술 후원 작품들이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독일군에 점령이 되면서 비엔나가의 로스차일드가는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그 당시에 로스차일드가의 작품들을 전부 탈취를 해서 이 오스트리아의 알타우스의 소금갱도에 숨겨놓게 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복원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실제로 히틀러는 고향이 오스트리아 린츠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로부터 몰수한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미술관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수포로 들어갔지만, 보시는 것처럼 당대의 그 최고의 예술 작품들을 전부 히틀러가 그 탈취를 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로스차일드가는 이런 히틀러와의 탄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예술 후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온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런 유럽적 전통들이 이제 현대 시기에 와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기업의 예술 후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지점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스차일드는 처음에는 이제 지금에 말하는 금융업의 그 명실공히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대 기업의 탄생에도 어떤 그 기여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술 후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랜스로피 관점에 의해서 정말 인류애와 자선과 예술을 순수하게 후원한다는 그런 관점과, 그다음에 마케팅 관점에서 기업에 따른 예술 후원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적 그런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가장 먼저 앞섰겠죠. 그래서 1967년에 미국의 기업 예술진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은 이제 1990년대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메세나의 정신 외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 문화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메세나의 역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일종의 기업가 정신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혁신을 목표로 기업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예술을 결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세나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예술을 통한 변화라는 것이 결국 문화기업가 정신으로 연결이 되면서 예술을 통한 사회혁신이라는 이런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메세나의 예술 후원이 굉장히 중성적인 예술 후원으로도 또는 약간의 자선이라는 개념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문화기업가 정신으로 한다면 예술과 기업이 같이 실험을 하고 같이 혁신을 시도하면서 예술도 최고의 예술을 만들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동반 성장의 그런 의미로 문화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화면에 그 왼편에는 이제 폴 디마지오라고 프린스턴 대학의 그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문화기업가 정신을 얘기를 했는데, 이 기원은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문화를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지에 기여했던 기업가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말을 만들었고요.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이 그 경영학자는 찰스 핸디라는 영국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사실은 기업인 진짜 예술을 통해서 기업이 창조 경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한 사례로 이 문화기업가 정신의 사례로 이제 보스턴의 그 경우를 보면, 이 보스턴의 보스턴 브라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보스턴이 이제 유럽으로부터 이주를 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그때 있었던 엘리트
하버드층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보스턴을 하버드 대학도 만들고 이러면서 예술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의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서클 이름이 보스턴 브라민이고요. 거기에 해당 그 포함됐던 리 히긴스라는 자선 사업가가 실제로 사재를 털어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보스턴 미술관을 짓게 되는데, 이 두 시설을 단체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단순한 옹호나 또는 기업의 이익을 먼저 바라기보다는 실제로 예술의 성장과 사회 성장, 기업의 성장을 같이 간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는 영국의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이라든가 테이트 갤러리라든가 많은 기업들, 특히 테이트 갤러리는 설탕 거부인 기업가가 이제 기여를 해서 영국의 대표적인 뮤지엄의 이 타이틀을 만들어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메세나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로서 메세나 정신이 있겠고, 거기에다가 사회 발전 그리고 혁신에 기반해서 문화 기업가 정신에 따른 이 메세나 정신의 또 다른 단계로서의 그 진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신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기업가 정신이라는 좀 더 색다른 개념을 아마 제주 기업인들께서는 처음으로 접하시지 않았을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제주의 기업이 문화예술과 동행하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대표 기업 주식회사 한라산의 현재용 대표 모시겠습니다. 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한라산 대표이사 현재웅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1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에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기업과 예술의 행복한 동행, 제주 향토기업 주식회사 한라산 사례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라산은 1950년 11월 3일 날 저희가 창립을 했고요. 71년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좋은 술 만들기 외골 경영으로 제주 도민들과 이렇게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좋은 술을 만들고 청정 제주의 상품성으로 세계 3대 주류품 평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16개국에서 저희 술을 많이 찾고 있으며 제주의 브랜드 가치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제주 대표하는 향토기업입니다. 그리고 비전으로는 저희는 이제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 환원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06년부터 이제 보조 상표를 활용한 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문화 나눔 활동 등 공익 광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도시 홍보와 시민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제주시 문화도시센터의 보조 상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지역 콘서트를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통해서 문화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 나눔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이제 주관했던 제주 비엔날레 다크 투어리즘 홍보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를 주제로 한 곳에서 국내 첫 문화도시로 지정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었던 것이 기업과 예술인의 행복한 동행을 통한 제주 지역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과 지역의 이제 그 작가와 함께 저희가 이 활동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제 제주 출신 그 백유 작가와 제주 4.3을 추모하는 그 동백 에디션을 저희가 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2019년 전해가 바로 이제 4.3 70주년 기념 행사가 크게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민기업으로서 향토기업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4.3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유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저희가 아픔이란 주제로, 그다음 2020년에는 위로라는 주제로, 그다음 2021년에는 기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4.3의 상징인 동백꽃을 문화예술 방식으로 해석해서 상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2019년 처음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6인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동백꽃을 표현을 했고요. 저희 제품 두 제품을 이었을 때 하나의 한라산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6개의 동백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한라산과 한라산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 동백이 연결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위로를 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 한라산을 동백꽃이 이렇게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안는 그런 이제 디자인으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채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라벨을 제작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라산이 품은 어떤 기억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어떤 그 아픔을 저희가 위로하고 기억하자는 의미, 그리고 제주도의 평화와 안녕을 희망한다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21년까지 저희가 동백 에디션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매년 저희는 4월 달에 이제 이 제품을 저희가 런칭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저희가 이 한 달 동안 그 4.3을 저희가 추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생산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그 연계가 되는 건데요. 21년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메세나 매칭 그란트 사업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의 역사를 다음 세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예술문화 체험 활동을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그 마찬가지로 백유 작가님의 디자인을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뭐 엠블렘 시계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창작 예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기회를 또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저희가 구공장에서 이제 신공장으로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지은 지 저희가 이제 2018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그 투어 코스를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어 코스 안에서 저희가 관광객들과 그 도민들을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투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내 소규모 아틀리에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공방 작가들과 그다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이제 굿즈를 선정하고, 그다음 콜라보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 이제 저희 이제 그 투어 코스에 있는 기프트샵에서 이제 판매를 통해서 같이 동방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금은 지역에 환원을 하고 이제 사회 공헌 활동에 저희가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공간 구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주 대학로에 위치한 저희 한라산 소유의 그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휴 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틀리에 작가와 이제 굿즈 제작 판매를 하고, 그다음 이제 전통 제품의 현대적인 해석 그리고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 판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활동들에 대한 그 사례를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에 이제 저희 말고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떤 그 문화 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 또 고민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웅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한라산 소주의
문화예술과의 동행, 많은 분들이 아마 동백 에디션을 해마다 나왔던 동백 에디션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최근에 굉장한 그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ESG 경영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ESG 경영의 도입 그리고 출발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심준식 컨설턴트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의 심준식입니다. 오늘 우리 제주상공인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제주 경제의 대전환을 위해서 같은 논의를 하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요즘 뭐 인기라면 인기고 유행이라면 유행인 ESG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희도 컨설팅 회사다 보니까 ESG가 뭐냐, 또 ESG를 도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컨설팅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기업에 갔더니 그 ESG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애를 많이 쓰자라는 취지에서 ESG를 애를 많이 쓰자 이렇게 푸시는 기관을 보고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ESG는 뭐 잘 아시겠지만 환경의 문제, 또 사회에 관련된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의 어떤 가치를 증진하거나 지속 가능성을 좀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재무적인 요소하고 비재무적인 요소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비재무적인 요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ESG가 어떻게 탄생한 거냐, 그리고 ESG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기업들이 ESG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되는 지점은 뭐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ESG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먼 곳에서 한번 찾아보면 1760년도 정도에 그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 선구자이기도 하고 영국의 신학자이신 분이 돈의 사용법이라고 하는 서한을 발표를 해요. 또 Use of Money라고 하는 서한을 발표를 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그 당시에 종교의 교리에 따르지 않고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죄악시되는 산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한을 발표하셨는데, 내용이 돈은 마음껏 벌어도 좋다. 그런데 당신의 양심이라든가 또는 이웃의 건강 또는 재산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서 소위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게 출발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죄악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는 게 뭐냐면, 소위 도박 또는 고리대금업 또는 불공정상행위,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또 강요하는 사업, 화학산업, 이런 것처럼 돈을 벌자라고 하는 취지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폐해를 끼친다든가 여러 사람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히게 된 거죠. 그 외에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뭐 영국의 감리교라든가 이슬람의 투자자라든가 또 각각의 교리에 맞는 여러 가지 책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배제하는 기업의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참 지나서 우리가 소위 기후변화, 이때 많이 유행했던 어떤 광고 컷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북극곰을 살리자 뭐 이런 거 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곰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서 에어컨도 끄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질 때쯤에 유엔 사무총장 하시던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사무총장께서 국제적인 잔의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협약을 좀 합시다, 기후변화 협약하고 관련된 부분 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또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본적인 약속을 좀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유엔에서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팩트가 뭘 이제 요약하거나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협약, 약속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글로벌 컴팩트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2004년도에 나왔고, 그걸 조금 2006년도에 가면은 유엔에서 소위 책임 투자 원칙, 요거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책임 있게 투자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ESG에 대한 사항들을 그 기업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사업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책임 투자를 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2020년도 들어서 소위 BESG라고 하는 게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거나 또는 도입하지 않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에 뭔가 굉장히 소외받거나 우리가 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어떤 열풍의 출발이 생기는데, 그걸 소위 말해서 BBC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BBC가 세 가지에 대해서 약어로 말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회사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세계 8조 원 정도 규모의 운영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의 B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냥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 같이 투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경영이나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의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투자의 중심에 놓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관심을 빚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관심을 끄는 거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반대급부처럼 소위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어떤 당위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또는 책임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돈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격적인 투자 회사가 ESG라고 하는 거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이제 이게 필수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공약 단계에서부터 후보 시절에 5조 달러 규모의 그린 뉴딜 사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요 전후로 해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까지 해서 조금 더 이걸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게 뭐냐면 소위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대면으로 하던 사업들은 거의 다 사업이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 기반에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줘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심대한 피해를 받게 되고요. 그런 반면에 또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사업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유통물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식당에서 뭔가 사 먹지 않고 다 배달 앱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디지털화돼 있거나 또는 비대면의 요건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이런 산업들은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G 열풍이라는 게 소위 BBC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열풍들이 불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미국의 유명한 아마존, 애플 이런 데 기업가들이 100여 명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뭔가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점이 ESG 경영이라는 것들을 미국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보는데, 이 전까지는 소위 주주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주주의 이익에 공헌하는 것들이 우리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기업의 존재 목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게 자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ESG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알렉스 에드먼즈라고 하는 분들이 만든 파워코노믹스, 그러니까 파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를 다한다, 또 ESG 경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기업가들이 선뜻 이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모자란 내 수익을 더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여태까지 수익으로 가져간 부분을 또 내놔야 되는 건가? 그럼 내 수익이 줄 텐데 내가 안 그래도 돈을 많이 수익을 못 챙기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한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는 사람이 마틴 슈크렐리라고 미국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불리냐면 파마브로라고 해서 제약업계의 형 이런 뜻인데, 뭐냐면 제약업계를 좌지우지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이 사람이 2015년도에 튜링 제약회사의 CEO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에이즈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다라프림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게 13.5달러밖에 한 알에 그렇게밖에 안 하던 거를 갖다가 갑자기 750달러로 올려버립니다. 55배의 가격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면 공급업자라든가 소비자를 다 고려하지 않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거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을 다루는 병원, 또 그 병원에서 뭔가 생활을 해결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직에 대한 문제, 또는 환자의 가족, 또는 그거에 관련된 시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 결국 그 뒤에 2018년도에 증권 사기, 경제사범으로 걸려서 지금 7년째 복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결국 처음에 다 고민하시게 되는 것은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ESG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ESG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루는 가치 체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파이가요, 어떤 기업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원재료를 공급해서 그거를 사는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경제가 돌아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활력 가치를 보유한다든가 또 환경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일한 파이를 놓고 그것을 ESG를 통해서 나눌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ESG 경영이라는 걸 통해서 이 파이 자체를 늘려야 되는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보다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통신회사의 사례를 한 가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다폰이요, 영국의 어떤 대외 투자를 하는 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케냐에 엠페사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합니다. 엠페사의 그 M은 모바일의 약자고요. 페사는 아프리카 말, 그러니까 스와힐리어로 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머니, 이거를 엠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휴대전화가 공급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사실 우리식으로 따지면 투지폰 정도가 운영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뭐 5G다 이런 시기에는 모바일 뭐 뱅킹을 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쉽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양에도 비롯돼서 모바일 뱅킹을 한다든가 모바일 머니 기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새롭게 개발을 했겠죠.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해서 투자한 것에서 그치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했었는데 특히 여성 인구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가사 노동에 이렇게 몰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19만 한 6천 가구가 빈곤을 탈출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휴대전화 보급률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케냐가 지금도 그렇지만 2011년도 이후에 연평균 한 4.5%, 5% 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게 돼요. 이런 기업을 했던 보다폰이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의 목적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디지털 사회 전환하는 데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데리고 간다. 이게 기업의 목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폐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지구인으로서의 관점. 세 번째는 디지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 또 기업의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기관의 사례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넷제로라고 하는 탄소에 대한 저감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공간을 조성을 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지역사회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든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끝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제 주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한다든가 사회적 책임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가졌던 소위 부채의식,
부채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ESG 경영의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우리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봤던 직원들을 우리의 어떤 파트너, 동료로 볼 것이냐의 문제. 또 기존에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은 사실은 영어로 compensation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성격의 급여라고 했다고 하면 사실은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리워드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실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비자가 아니라 고객이라는 관점을 가지시는 거. 이런 관점이 아마 ESG 경영을 도입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ESG 경영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주요한 어떤 도입에 있어서의 고려해야 되는 상대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심준식 컨설턴트님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이 되던 ESG 경영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을 기회로 조금이나마 그 문턱을 좀 낮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좀 더 진전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자유로운 질의를 통해서 그 대화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박 교수님이나 저기 심 컨설턴트님께서는 우리 제주 한라산 기업의 그 예술과의 동행 사례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예, 저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한다는 것이 사실은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주라는 지역적인 여러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내면서 특히 이제 그 라벨의 그 동백권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참여를 유도한다든가 지역사회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 그런 것들이 저는 더욱더 실속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메세나를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먼저 부과되는 이 외적인 마케팅 효과나 뭐 브랜딩 가치 이쪽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가는 모습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기초로 이렇게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기업 메세나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 주민들 또는 뭐 미래의 소비자들, 고객들 조금은 삶의 차원에서 와닿는 그런 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또 저기 심 컨설턴트께서는 워낙 전국의 많은 기업들을 또 컨설팅 하시잖아요. 네. 우리 한라산 기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의미 깊게 본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류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독과점 체계처럼 중앙의 몇몇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은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라산 소주라고 제주 향토 기업으로서 그걸 꾸준히 이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제주 내에서 좀 뿌리를 내리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 사회하고 밀접하게 어떤 메세나 활동도 하시고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했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또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라벨 또 보조상표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소주 하면 사실 병을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일부분으로서 그런 라벨이 붙여져 있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제주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기업이 계속 한 몸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귀중한 가치들을 가지고 계신 점은 놀랍다. 근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예. 네, 두 분 전문가께서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렇게 제주 지역에서 쉽지만은 않죠. 문화예술의 지원 또는 어떤 그 뭔가를 기획하고 그거를 뚝심 있게 추진한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는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회에 한번 조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문화기업으로 조금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고민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저희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좀 이렇게 제한된 그런 이제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제주 지역 특성상 이제 그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많은 곳에 신경은 당연히 쓰는데 이제 좀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어서 그게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는 또 수많은 단체 예술 단체들이 좀 있고 또 그쪽에도 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균형을 어떻게 좀 맞춰서 잘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좀 숙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이 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문제에 공감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화예술 쪽은 자원 관리가 굉장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고,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자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창의적 사고, 그리고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재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예술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위해서 이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기업 메세나와 같은 그런 에서의 외부 재원 지원이라든가 국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재원을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값하는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예술가와 기업과 또는 이제 국가 보조금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종의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재원의 측면에서도 뭐 기업이 무한히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발상을 달리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한 사례를 든다면 이제 펩시콜라가 있잖아요. 근데 펩시콜라는 코카콜라랑 도저히 대적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코카콜라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펩시만의 고유한 이런 메시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펩시 리프레시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이게 SNS,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막 출현했을 때였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보니까 결국 굉장히 자원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SNS를 통한 네트워킹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누구나 엘리트 예술가가 아니라 누구라도 스스로 창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례를 SNS로 올리게 해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상을 주는. 근데 뭐 상금이 뭐 큰 기업이니까 많이 좋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SNS를 통해서 그 의미가 좋으면은 요즘은 사실은 이 SNS로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연대가 가능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나 이 사실 지금 온라인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가치를 가지면 정말 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하는 부분들을 저는 먼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예술 후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아는 대로 예술에 대한 후원이죠. 지원인데, 그러나 그 지원의 방식을 제가 아까 문화기업가 정신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꼭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부 구성원에 대한 예술 후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이나 예술 후원을 해도 정작 그 내부 직원들은 그 기업 미술관을 안 가본 사람 너무 많고, 사실 제가 그런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기 기업이 예술 후원을 하는지를 모르는 직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작 밖으로는 예술 후원을 많이 하면서 그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을 막 극대화하고 있지만 내부 구성은 예술 체험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한라소주의 그 기업의 내부 구성원들이 정말 멋진 합창단을 만든다든가, 그 합창단을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양한 형태로 공연을 하고 그것에 사람 참여를 불러일으킨다든가, 또는 뭐 이 예술 동아리가 가장 발달한 기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은 중소기업이 이제 하나의 부처가 됐지만 옛날에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계속 꽤 오랜 세월을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술 동아리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예술 동아리를 지원한 기업들의 내부 구성들의 변화를 측정하는 걸 했더니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직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자기 그 기업에 대한 결속감, 이런 자존감 같은 것들, 그리고 조직 문화가 좋아지는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술 후원을 내적으로 다시 돌리면서 그 내적 활동이 오히려 외부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인식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외부 예술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라산 소주의 모든 내부 직원들이 많은 공연을 또 관람할 수 있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원하시는 것도 비단 한라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주 기업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정말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번에는 그 ESG 경영 어떻게 아직도 좀 어렵게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비재무적 요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 기업인들도 아마 귀를 좀 쫑긋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주에서 제주 기업들이 ESG를 이제 도입을 할 경우에 가장 핵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ESG라고 하는 거에 하나하나의 요소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ESG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라든가 또는 이런 데서 우리가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가질 거냐의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촉발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를 어떻게 중립화시킬 거냐 하는 고민에 굉장히 많은 정책과 뭐 화학적인 요소와 뭐 공장의 여러 가지 뭐 폐수의 문제 이런 걸 다 다룬다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루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ESG에서 마지막 거버넌스를 해석하는 거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거버넌스의 핵심은 뭐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핵심적인 어떤 사회 변화의 양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한라산 같은 경우에 그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고민거리라고 하는 거에서도 조금 비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그렇게 지원을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기업의 이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기업의 어떤 영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라든가 범위나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좀 이 지원의 과정도 투명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와서 요청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원의 결정을 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기업의 이미지에서 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많은 기관들이 많은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익적인 재단을 만든다든가 또는 그렇게 재단까지 만들려면 사실 뭐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정도 차원은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위원회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는 이미 있는 공적인 기관이 그런 역할을 대행해 준다든가 해서 그런 어떤 지원 요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받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업의 영역에서 또 우리 가치에 맞는 어떤 선정 방식, 선정 기준을 정해서 그거대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크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그 점 조금 유의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실 너무 멀리 또는 너무 큰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못해 뭐 종이를 줄이자라든가, 예, 하다못해 뭐 전기 차를 그러면 우리 관용 차량이나 회사에서 쓰는 차량은 전기 차량을 쓴다든가 하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예, 그런 활동들을 수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상 어느 기업이나 기관에서 우리 ESG 경영 지금부터 시작이야라고 선포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꾸준히 실천해온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라산의 경우는 그 환경에 관한 한 다른 기업보다 훨씬 적극적이지 않아요? 병이라든가 뭐 네네. 플라스틱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랑 좀 그 해주시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전국에 있는 소주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이제 투명병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녹색병 비율이 6대4 정도로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95% 이상 저희가 투명병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투명병의 장점이 뭐냐면 녹색병은 녹색병으로만, 그리고 갈색병은 갈색병으로만 재활이 되는데, 유리 그 저기 투명병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 범위가 좀 넓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병을 이제 폐병해 가지고 이제 녹일 때 이제 끓는 점 자체가 좀 낮아가지고 오히려 열 효율이 더 좋고, 그다음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투명병으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요즘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그 가정용 시장이 조금 많이 이제 성장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페트 제품이 좀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 그 접착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리수거 용이할 수 있게 이제 라벨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내부에서 그 투어 코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제주의 자산이 이제 그 화산지하 안반수를 이제 좀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 제수가 좋다, 제주물이 좋다 해서 제수가 좋다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명 이제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기념품으로 이제 그 양치 컵을 저희가 선물을 하고 있는데, 양치 컵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절수 효과가 한 70% 정도 절수 효과가 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념품으로 그거를 이제 방문한 이제 투어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장재 중에서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탕수수로 만든 비닐백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환경보호 단체나 이런 데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이제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협지해수욕장이나 곽지해수욕장이나 이호태우해변 이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그 그렇습니다. 기업의 특성상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 교수님,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화 기업가 정신 그리고 ESG 경영 뭔가 같이 풀어낼 수 그럼요. 있는 예, 교집합이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요. 기본적으로 ESG라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정말 내 생활 습관 하나하나부터 하게 되면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사실 ESG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운동 같은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기업의 자원의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자원을 다시 돌이켜 본다면 저는 그 유리병, 그다음에 아까 또 플라스틱도 뭐 하시고, 그다음에 종이컵 뭐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재활용 악기 개발로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유리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휘파람으로만 해도 그것이 거기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걸로는 정말로 그걸로 이런 타악기류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에 이런 그 재활용 물품으로 악기를 만든 놀이단의 경우도 전부 다 페트병으로 그 새로 냈고, 그때
뭐 동남아를 완전히 휩쓸 정도로 공연 일정이 꽉꽉 차 있을 정도로 정말 멋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종이 같은 경우도 그것을 조그만 악기만 하면은 그게 다 타악기가 되고 굉장히 많은 악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 악기를 만들 때 새로운 오케스트라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미에 그런 그 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저희 나라에 한번 공연을 또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발상이죠. 정말 그냥 있는 자원이에요. 사실은 옛날엔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자원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변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자원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들이 자원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인기 최고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말 우리 기억 속에 다 잊혀져 가는 옛날의 그 놀이들을 이 사람이 자원으로 만들었다. 그게 바로 핵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그것을 자원으로 다시 만드느냐가 문제지 자원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평소에는 많은 기업인들이나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메세나 너무 어렵고 또 ESG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나마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좀 아주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대화를 좀 서서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가장 오늘의 그 메세나 세션에서 강조를 좀 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좀 못하신 얘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하시죠. 네. 예, 저는 기업의 예술 후원이 결코 외적인 후광 효과만 얻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업 내부에서도 예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가야만이 나중에 협력을 하실 때도 조직 구성원의 전체 협력을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경영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의 예술의 가치까지도 예술 후원으로 포함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준실 컨설턴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하면서 몸상하지 마라. 예, ESG나 저는 메세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뭐 경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치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박 교수님이나 우리 지금 한라산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의 가운데서 메세나라든가 또는 뭐 ESG에 대한 요소를 개발해서 그걸 갖고 시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멀리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까운 데서 찾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들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교수님과 컨설턴트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나름 또 아이디어가 좀 많이 떠오르는 그런 이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에 있는 기업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의견도 좀 나누고 공유하고 하면서 좀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1 글로벌 제주 상공인 리더십 포럼의 메세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발표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